겨울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는 국경지대의 밤은 칠흑 같은 어둠으로 뒤덮여 있었다. 낡은 군용 지프차 한 대가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제707 특수 임무대대 외곽 초소 앞에 멈춰섰다. 차문이 열리고 군복 위에 두꺼운 야전 상의를 걸친 이서진이 천천히 땅을 밟았다. 그녀의 어깨에는 장군의 별 대신 하급 감찰관을 상징하는 임시 계급장이 초라하게 달려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은 어둠 속에 잠긴 요새를 꿰뚫어 보듯 응시했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녀가 평범한 방문객이 아님을 암시하고 있었다. 경계 근무를 서고 있어야 할 초병들은 잡담을 나누며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내뿜고 있었다.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치자 그제야 귀찮다는 듯 소총을 어깨에 걸치며 느릿느릿하게 다가왔다. 군기가 완전히 빠진 그들의 모습에서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라는 명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초소장으로 보이는 중사 한 명이 건방진 태도로 창문을 두드리며 신분증을 요구했다. 서진은 아무런 말 없이 위조된 감찰관 신분증을 내밀었지만 그 내면에서는 이미 이 부대의 기강 회의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시작되고 있었다. 중사는 신분증을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동료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여자가 이런 험한 곳에 감찰이라니, 위에서 보낼 사람이 그렇게 없었나 보구나며 노골적으로 조롱 섞인 말을 내뱉었다. 주변에 있던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불쾌한 성희롱적 함의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마치 가면을 쓴 듯 전혀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모욕을 참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이 방심하도록 기다리는 포식자의 인내심을 발휘하고 있는 중이었다. 차단기가 삐걱거리는 소음을 내며 올라갔고 지프차는 부대 안쪽으로 진입했다.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연병장 구석에는 정리되지 않은 보급품 상자들이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고, 건물 외벽은 오랫동안 보수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벗겨져 있었다. 이곳은 국방의 최전선이 아니라 마치 범죄 집단의 소굴처럼 변질되어 있었다. 서진은 스티어링 휠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썩어버린 부위를 도려내기 위해서는 칼을 깊숙이 찔러 넣어야 했고, 오늘 밤이 바로 그 수술의 시작이었다. 지휘 통제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장교 식당 쪽으로부터 소란스러운 음악 소리와 고함이 들려왔다. 규정상 야간에는 엄격한 정숙이 유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티라도 벌어지는 듯한 분위기였다. 이곳의 지휘관인 박철수 대령, 즉 토라이라는 별명을 가진 자가 부대를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에서 법 위에 군림하며 부하들을 사병처럼 부리고 있었다. 서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가운 이성으로 억누르고 발걸음을 옮겼다. 지휘 통제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훈훈한 난방 열기와 함께 찌든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상황병들은 모니터를 감시하는 대신 잡지를 보거나 졸고 있었고, 당직 사관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외부인의 침입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의 무능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였다. 서진이 군화 발소리를 내며 중앙으로 걸어가자 그제야 한 병사가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나 격리를 하는 대신 멍한 표정으로 누구냐고 묻는 태도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서진이 감찰관으로서의 방문 목적을 간략히 밝히자 안쪽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장교 한 명이 튀어나왔다. 술 냄새를 풍기는 그는 대위 계급장을 달고 있었으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서진을 노려보았다. 사전에 통보받은 바 없다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는 그의 목소리는 위압적이었다. 그는 서진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며 여자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느냐는 폭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무례함이 아니라 외부의 간섭을 극도로 경계하는 과민 반응이었다. 서진은
대위의 손가락질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는 상대방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었다. 대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사실과 그의 동공이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다. 이들은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신분을 다시 한번 명확히 고지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위는 서진의 기세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박철수 대령의 이름을 들먹이며 협박을 시작했다. 우리 연대장님이 알면 너 같은 것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섬뜩한 경고였다. 그는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얹으며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했다. 국경지대에서의 사고사는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는 암묵적인 메시지였다. 하지만 서진은 오히려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그녀가 밟고 있는 땅 밑에 확실한 증거가 묻혀 있다는 방증이었다. 그녀는 과거 특수임무대대 707에서 전설적인 활약을 펼치며 하얀 늑대라는 이명을 얻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생사를 넘나들었던 그녀에게 술 취한 장교의 위협 따위는 어린아이의 투정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정체를 드러내고 힘으로 제압할 때가 아니었다. 덫을 놓아 우두머리를 잡기 위해서는 잠시 굴욕을 감내하며 그들의 방심을 유도해야 했다. 서진은 천천히 손을 들어 항복하듯 제스처를 취하며 한 발 물러서는 연기를 시작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정식으로 대령님을 뵙겠다고 말하며 서진은 한껏 몸을 낮췄다. 대위는 그녀가 겁을 먹었다고 착각하고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당직병에게 손짓했다. 귀빈실 대신 곰팡이가 핀 창고 옆에 낡은 숙소를 내주라는 지시는 명백한 모욕이었다. 서진은 군말 없이 열쇠를 받아들고 지휘 통제실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등 뒤로 장교와 병사들의 조소 섞인 웃음소리가 쏟아졌지만 어둠 속에 잠긴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배정받은 숙소는 난방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냉골이었고 침대 매트리스에서는 퀴퀴한 냄새가 났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능숙한 손놀림으로 방안 곳곳을 점검했다. 도청 장치나 감시 카메라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녀는 특수 제작된 통신 장비를 꺼내 조립하기 시작했다. 외부와의 보안 채널을 확보하고 오늘 목격한 상황들을 암호화된 코드로 기록했다. 이 낡은 방은 이제부터 적의 심장부를 겨누는 전술 지휘소로 변모하게 될 것이었다. 창문 틈 사이로 밖을 내다보던 서진의 시야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모두가 잠든 심야 시간에 불을 끈 트럭 몇 대가 은밀하게 후문 쪽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정규 작전 차량이 아니었고 적재함에는 위장막이 꼼꼼하게 덮여 있었다. 감찰관이 도착한 첫날 밤에 대담하게도 불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그들이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서진은 야간 투시경을 꺼내 들고 트럭의 번호판과 이동 경로를 꼼꼼하게 추적했다. 야간 투시경의 녹색 화면 속에서 트럭들이 멈춰선 곳은 탄약고가 아닌 폐쇄된 구역의 벙커였다. 병사들이 아닌 사복 차림의 남자들이 트럭에서 내려 상자들을 옮기고 있었다. 상자 표면에는 군용 마크 대신 정체불명의 붉은색 로고가 찍혀 있었다. 단순한 보급품, 횡령 수준을 넘어선 조직적인 밀수 현장임이 확실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호흡은 더없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사냥감의 꼬리를 잡은 늑대는 서두르지 않고 숨통을 끊을 기회를 노리는 법이었다. 트럭들이 어둠 속으로 사라진 후 서진은 장비를 정리하고 차가운 침대에 몸을 뉘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박철수 대령과의 첫 대면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그는 자신을 짓밟으려 들겠지만
서진은 그 오만함을 역이용하여 파멸의 구덩이로 밀어넣을 계획이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겨울 바람 소리가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윙윙거렸다. 그녀는 권총을 베개 밑에 밀어넣으며 잠시 눈을 감았다. 사냥은 이미 시작되었고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승리뿐이었다. 아침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 이서진은 완벽한 복장을 갖추고 낡은 숙소를 나섰다. 밤새 찬바람이 스며든 탓에 실내는 냉동고처럼 차가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다. 연병장에는 아침 점호를 준비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보였으나 그들의 동작은 텄떴고 눈빛에는 생기가 없었다. 서진은 주머니 속에 감춰둔 소형 녹음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연대장실이 있는 본관 건물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병사들은 힐끔거리며 수군거렸지만 그 누구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다. 본관 복도는 지나칠 정도로 고요했고 벽에 걸린 부대 구호 액자는 비뚤어져 먼지가 쌓여 있었다. 이 부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지휘관의 관심 밖에서 방치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였다. 서진은 집무실 앞에 서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짙은 담배 연기가 뿜어져 나왔고 소파에는 군복 상의를 풀어헤친 박철수 대령이 거만하게 앉아 있었다. 그는 들어오는 서진을 보고도 자세를 고치기는커녕 다리를 테이블 위에 올린 채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박철수 대령 즉 토라이라 불리는 그는 소문대로 예의와 규율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인물이었다. 그는 서진의 경례를 무시하고 입에 물고 있던 시가를 재떨이에 신경질적으로 비벼 껐다. 여자가 감찰관이라니 국방부 놈들도 이제 갈 때까지 갔군 하며 그는 노골적으로 서진을 깔보는 말을 내뱉었다. 그의 눈빛에는 여성을 군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멸시와 자신의 구역에 들어온 이방인에 대한 적대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서진은 그 모욕적인 언사에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부동 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귀찮다는 듯 말을 이어갔다. 형식적인 감사라면 대충 도장이나 찍고 좋은 게 좋은 거로 끝내자는 투였다. 박철수는 서랍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서진의 앞으로 던지듯 미끄러뜨렸다. 그것은 명백한 뇌물이었고 동시에 그녀를 시험하는 미끼였다. 이 정도면 서울로 돌아가서 쇼핑이나 즐기기에 충분할 거라며 낄낄거리는 그의 태도는 이 부대가 얼마나 깊이 부패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이서진은 봉투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차가운 목소리로 감찰 업무의 원칙을 또박또박 읊조렸다. 그녀는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은 부대의 전투준비 태세와 군수 물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이지 뒷돈을 챙기러 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진의 단호한 거절에 박철수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자신이 내민 손을 거절당했다는 사실보다 감히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젊은 여자의 태도에 분노를 느끼는 듯했다. 대화가 결렬되자 박철수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변하며 묘한 살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서진에게 다가와 위협적인 거리까지 얼굴을 들이밀었다. 이곳은 서울과는 다른 법칙이 지배하는 곳이며 밤길은 험하고 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협박을 속삭였다.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생명을 담보로 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다. 서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방해 행위는 상부에 즉시 보고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연대장실을 나온 서진은 곧바로 수송부 정비창으로 향해 지난밤 목격한 트럭의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정비창 내부는 기름 냄새와 쇠 냄새로 가득했고 정비병들은 그녀의 등장에 눈을 피하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서진은 차량 운행 일지를 요청했지만 담당 부사관은 분실되었다거나 작성 중이라는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었다. 모든 것이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있었지만 서진은 바닥에 남은 진흙 자국과 타이어 패턴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내고 있었다. 서류상의 기록은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었지만 현장에 남은 물리적 증거까지 완벽하게 지울 수는 없었다. 서진은 창고 구석에 방치된 트럭의 적재함 틈새에서 붉은색 페인트 조각을 발견하고 장갑 낀 손으로 조심스럽게 채취했다. 그것은 어젯밤 보았던 정체불명의 상자에서 떨어져 나온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증거물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고 묵직한 공기의 흐름이 바뀌었다. 함정이라는 것을 직감한 그녀의 온몸 감각이 예민하게 곤두섰다. 정비창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작업복을 입은 건장한 사내 서너 명이 스패너와 쇠파이프를 들고 나타났다. 그들은 군인이 아닌 외부 용역 깡패들로 보였으며 박철수가 서진을 겁주기 위해 고용한 하수인들이었다. 리더로 보이는 자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예쁜 얼굴 다치기 싫으면 조용히 물러나라고 위협했다. 서진은 천천히 뒤로 물러서는 척하며 주변의 지형지물을 파악했고 도주로가 차단되었음을 확인하자 곧바로 전투태세로 전환했다. 선두에 선 남자가 쇠파이프를 크게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서진의 반응 속도는 그들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녀는 상체를 숙여 공격을 피함과 동시에 상대의 품으로 파고들며 명치에 강력한 일격을 날렸다. 억소리와 함께 거구의 남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나머지 일당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들은 여자가, 그것도 행정장교처럼 보이는 이가 이런 실전 무술을 구사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에 나머지 일당들이 주춤거리는 사이 서진은 맹수처럼 그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했고 타격은 정확하게 급소를 노렸다. 관절을 꺾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크라브마가 기술 앞에 덩치 큰 사내들은 무력한 허수아비에 불과했다. 둔탁한 타격음과 고통스러운 비명이 정비창을 울렸지만 밖에서 도와주러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것은 박철수가 의도한 고립이었으나 결과는 그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지막 남은 사내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도망치듯 정비창 밖으로 사라졌다. 바닥에 나뒹구는 사내들을 뒤로하고 서진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정리하며 호흡을 골랐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눈빛은 더욱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단순한 감찰관인 줄 알았던 자신이 특수부대 수준의 전투력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이제 적들은 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었다. 서진은 쓰러진 사내 중 한 명의 주머니를 뒤져 통신 단말기를 확보했다. 멀리서 CCTV를 통해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철수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처음으로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는 모니터 속의 서진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는 것을 보고 소름 돋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단순한 조사관이 아니라 훈련받은 살인병기였다. 박철수는 즉시 부관을 호출하여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그녀의 동선을 완전히 차단하라고 고함을 질렀다. 쥐새끼인 줄 알고 덫을 놓았는데 걸려든 것은 굶주린 늑대였다는 사실을 그는 뒤늦게 깨닫고 있었다. 서진은 정비창을 빠져나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본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손에는 결정적인 증거물과 적들의 통신 내역이 담긴 단말기가 들려 있었다. 이제 은밀한 조사는 끝났고 전면전이 시작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곧 닥쳐올 폭풍을 예감했다. 박철수 대령이 국경을 넘어 팔아넘기려던 것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기밀이라는 확신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제707 특수임무대대 외곽 초소는 죽음처럼 고요했지만 그 적막함 속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서진이 머무는 숙소의 전력은 이미 차단되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가로등조차 불길하게 깜빡거리며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다. 서진은 어둠 속에서 침대 위에 앉아 자신의 장비들을 손끝으로 점검하며 박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외부와의 통신을 시도해 보았지만 단말기 화면에는 신호 없음이라는 메시지만이 뜰 뿐이었고 이는 부대 전체의 전파 차단 조치가 내려졌음을 의미했다. 적들은 그녀를 완전히 고립시킨 후 사냥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서진은 군화를 단단히 조여 매고 검은색 전술 장갑을 착용하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자신을 도간에 든 쥐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는 늑대처럼 울타리를 넘어설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정문에는 무장한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을 것이 분명했기에 서진은 좁은 환기구를 뜯어내고 그 사이로 몸을 미끄러뜨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치자 그녀의 감각은 더욱 예리하게 살아났고 심장박동은 전투 리듬에 맞춰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다. 이제부터 그녀는 감찰관이 아닌 어둠 속의 포식자가 되어 움직여야 했다.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온 서진은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순찰대의 이동 경로를 파악했다.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은 병력이 배치되었고 그들의 손에는 실탄이 장전된 소총이 들려 있었다. 박철수는 단순히 그녀를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제거할 명분까지 만들어둔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바닥에 납작 엎드려 탐조등의 불빛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찰나의 순간을 이용해 다음 은폐물로 신속하게 이동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조차 나지 않아 바로 옆을 지나가던 초병조차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목표 지점은 부대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제3보급 창고였고 그곳은 평소에도 접근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다. 서진은 빗물 배수관을 따라 포복하며 철조망 근처까지 접근했고 그곳에서 경비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찾아냈다. 적외선 센서가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지만 그녀는 가방에서 꺼낸 휴대용 교란 장치를 이용해 일시적으로 보안망을 무력화시켰다. 붉은색 레이저들이 순간적으로 깜빡이며 사라지자 서진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철조망을 넘어 창고 뒤편으로 착지했다. 창고의 육중한 철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환기용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진은 배관을 타고 올라가 환기구 덮개를 열고 내부의 동태를 살폈다. 안쪽에는 당직 병사도 없이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암시하는 듯했다. 그녀는 로프를 이용해 소리 없이 바닥으로 내려왔고 코를 찌르는 기름 냄새와 곰팡이 냄새 속에서 어젯밤 보았던 붉은 로고가 찍힌 상자들을 찾아냈다. 거대한 창고 안은 마치 무덤처럼 서늘했고 그녀의 숨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서진은 전술 라이트를 가장 약한 밝기로 켜고 상자들 사이를 지나가며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쇠지렛대를 꺼내 들었다. 나무 상자의 뚜껑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열리자 그 안에는 완충제로 꼼꼼하게 포장된 물건들이 드러났다. 포장을 걷어낸 서진의 눈동자가 충격으로 크게 흔들렸는데 그것은 단순한 밀수품이 아니라 최신형 미사일 유도 장치의 핵심 부품들이었기 때문이었다. 박철수는 단순히 군수품을 빼돌리는 수준을 넘어 국가의 안보를 팔아먹는 반역 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서진은 소형 카메라를 꺼내 부품의 일련 번호와 상자의 표식을 낱낱이 촬영했다. 이것들은 박철수와 그 배후 세력을 단번에 파멸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며 동시에 그녀의 목숨을 노리는 추격자들을 불러들일 사형 선고장이기도 했다. 셔터 소리가 조용한 창고 안에 작게 울려 퍼질 때마다 그녀는 등 뒤를 경계하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나갈 무렵 창고 밖에서 자갈 밟는 소리와 함께 무전기 잡음이 들려왔다. 순찰대가 창고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고 문고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며 잠금 장치가 해제되고 있었다. 서진은 재빨리 상자 뚜껑을 덮고 원래대로 위장한 뒤 천장에 설치된 크레인 구조물 위로 몸을 피했다. 철문이 열리고 손전등 불빛이 창고 안을 어지럽게 훑었으며 2명의 장교와 무장 병사들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무언가 낌새를 챈 듯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서진은 숨을 죽인 채 그들의 머리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장교 중 한 명이 바닥에 떨어진 젖은 흙 자국을 발견하고는 동료에게 신호를 보냈다. 쥐새끼가 들어온 것 같다는 그의 말에 병사들이 일제히 총구를 겨누며 수색 대형을 갖췄다. 서진은 자신이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임을 깨닫고 주머니에서 연막탄을 꺼내 안전핀을 뽑았다. 정면 대결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에 혼란을 틈타 탈출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 전략이었다. 그녀는 연막탄을 병사들의 발치로 던짐과 동시에 반대편 창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흰 연기가 창고 안을 가득 채웠고 당황한 병사들의 고함 소리와 헛된 사격 소리가 뒤섞였다. 서진은 깨진 창문 틈으로 몸을 던져 밖으로 탈출했지만 낙법을 취할 새도 없이 경보 사이렌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부대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서치라이트가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히며 그녀가 도망친 방향을 비추었다. 이제 은밀한 잠입은 끝났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도주가 시작된 것이었다. 서진은 부대 뒤편의 울타리를 넘어 울창한 숲이 우거진 국경지대로 방향을 잡고 전력으로 질주했다. 가시덤불이 군복을 찢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때렸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뒤쪽에서는 군견들이 짖는 소리와 추격대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박철수는 자신의 비밀을 목격한 그녀를 살려보낼 생각이 없었고 숲 전체를 포위하여 토끼몰이를 하듯 압박해 오고 있었다. 하지만 숲은 서진에게 있어 또 다른 전장이자 아군이었다. 그녀는 계곡물에 몸을 담가 냄새를 지우고 진흙을 발라 체온을 숨기는 등 특수부대 시절 익혔던 생존 기술을 본능적으로 발휘했다. 차가운 계곡물이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냉철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다. 추격대는 그녀가 공포에 질려 도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서진은 오히려 이 지형을 이용해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숲속의 어둠은 그녀를 숨겨주는 망토가 되었고 바람 소리는 그녀의 발자국 소리를 감추는 음악이 되었다. 한편 지휘 통제실의 모니터로 상황을 보고받던 박철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감찰관 계집 하나를 잡지 못해 부대 전체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긁어놓았다. 그는 즉시 수색대장에게 무전기를 들어 사살 명령을 내리려다 멈칫했다. 시신이라도 좋으니 반드시 찾아내서 증거를 인멸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이를 갈며 생포하되 반항하면 다리를 쏴서라도 끌고 오라고 명령을 수정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새벽이 가까워오자 숲속에는 짙은 안개가 끼기 시작했고 시야는 더욱 흐려졌다. 서진은 거대한 바위 틈새에 몸을 숨기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지만 주머니 속의 카메라는 묵직하게 그녀의 사명감을 일깨워 주었다. 그녀는 멀리서 들려오는 추격대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단검을 꽉 쥐었다. 이제 사냥꾼과 사냥감의 위치가 뒤바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하얀 늑대는 안개 속에서 이빨을 드러낼 준비를 마쳤다. 동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협곡의 안개는 여전히 짙게 깔려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이서진은 거친 숨을 고르며
바위 뒤에 몸을 밀착시킨 채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잡음에 귀를 기울였다. 박철수 대령이 지휘하는 추격대는 그녀를 붉은 골짜기라 불리는 험준한 지형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그곳은 과거 산사태로 인해 폐쇄된 구역이자 저격수가 매복하기에 가장 완벽한 킬존 킬전이었다. 서진은 이것이 단순한 추격전이 아니라 자신을 확실하게 제거하기 위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임을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그때 무전기 채널에서 낯선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는데 그것은 고통에 찬 비명과 구조 요청이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김희병이라는 어린 병사였으며 평소 박철수의 비리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던 인물이었다. 서진은 박철수가 자신을 유인하기 위해 부하를 미끼로 던져놓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다. 뻔히 보이는 함정이었지만 부상당한 아군을 외면하는 것은 그녀의 신념에 어긋나는 일이었기에 서진은 입술을 깨물며 골짜기 진입로를 향해 방향을 틀었다. 협곡의 입구는 거대한 괴물의 아가리처럼 흉물스럽게 입을 벌리고 있었고 양옆으로 깎아지른 절벽이 위압감을 주었다. 서진은 바닥에 깔린 낙엽을 밟는 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며 주변의 동태를 살폈다. 숲속의 새들조차 울지 않는 기이한 정적은 누군가가 숨을 죽이고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고 있음을 의미했다. 그녀의 온몸 세포가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지만 서진은 낮은 포복 자세로 안개 속을 뚫고 신음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조금씩 접근했다. 안개가 잠시 걷힌 틈으로 바위 틈에 쓰러져 있는 김희병의 모습이 서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의 다리는 바위 사이에 끼어 있었고 군복은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서진이 그에게 다가가자 김희병은 흐릿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쉰 목소리로 오지 말라고 애원했다. 저 위에 저격수가 있다는 그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날카로운 파열음이 협곡을 울렸고 서진의 발치에 있던 돌이 산산조각이 나며 파편이 튀었다. 서진은 반사적으로 몸을 날려 김희병이 있는 바위 뒤쪽으로 몸을 숨겼다. 둔탁한 총성이 메아리치며 사수 위치를 특정하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탄착점을 통해 대략적인 방향은 가늠할 수 있었다. 11시 방향 절벽 위쪽 능선에서 저격수가 스코프를 통해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박철수는 단순히 그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천천히 괴롭히며 절망 속에 죽어가게 만들려는 잔인한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김희병은 고통과 공포로 몸을 떨면서 박철수 대령이 이 모든 것을 사고사로 위장하려 한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탄약고의 비밀 장부를 우연히 목격했기 때문에 제거 대상이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진은 응급처치 키트를 꺼내 지혈제를 뿌리고 붕대를 감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반드시 살아서 이곳을 나갈 것이며 네가 겪은 부당함을 증언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패닉 상태에 빠진 김희병에게 용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고 엄폐물 밖으로 나가는 순간 머리통이 날아갈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 서진은 주머니를 뒤져 연막탄 하나와 거울 조각을 꺼내 들고 짧은 시간 동안 작전을 구상했다. 저격수의 시야를 가리고 그 틈을 타서 사격 위치를 무력화시켜야만 탈출구가 열릴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나뭇가지에 걸쳐 미끼를 만든 뒤 김희병에게 신호하면 그것을 흔들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김희병이 떨리는 손으로 군복을 흔들자마자 예상대로 두 번째 총성이 울리며 옷가지가 찢겨나갔다. 그 찰나의 순간 서진은 거울을 통해 절벽 위에서 반짝이는 스코프의 반사광을 포착했다. 위치가 확인되자마자 그녀는 연막탄의 안전핀을 뽑아 저격수가 있는 방향의 아래쪽 바위로 정확하게 투척했다. 흰 연기가 피어오르며 시야가 차단되자
저격수는 당황한 듯 무차별 사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바위 파편들이 비오듯 쏟아졌다. 서진은 그 혼란을 틈타 김이병을 부축해 일으킨 뒤 협곡 안쪽에 숨겨진 좁은 틈새로 몸을 피했다. 그곳은 빗물이 흘러내려 만든 자연 동굴로 저격수의 사각지대였지만 입구가 좁아 발견하기 힘든 곳이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시 숨을 돌렸다. 김이병은 이 동굴이 과거 밀수꾼들이 이용하던 비밀 통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고, 이는 그들에게 있어 한 줄기 희망의 빛과 같았다. 동굴 안은 습하고 미끄러웠지만 서진은 부상당한 김이병을 어깨로 부축하며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다. 그녀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지만 정신력은 더욱 강인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박철수는 그녀가 쥐덫에 걸렸다고 생각하고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그녀는 덫을 부수고 사냥꾼의 목덜미를 물기 위해 돌아가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복수심보다는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결기로 가득 차 있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부대 외곽의 울창한 숲과 연결된 출구가 나타났고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져 내렸다. 서진은 김이병을 안전한 숲을 속에 눕히고 통신 장비를 다시 켰다. 이번에는 다행히도 그녀가 미리 심어둔 백업 채널이 활성화되었고 믿을 수 있는 옛 동료들의 신호가 잡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짧고 명료하게 현재 위치와 상황을 보고하고 지원 병력을 요청했다. 반격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다. 서진은 멀리서 보이는 부대 전경을 바라보며 흑투성이가 된 얼굴을 닦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어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었으며 이제는 심판자가 되어 돌아갈 차례였다. 김이병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서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협곡에서의 죽음의 위기는 오히려 그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고 박철수의 파멸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썩어빠진 지휘부를 도려내고 707 부대의 명예를 되찾는 일뿐이었다. 서진은 소총의 장전 손잡이를 당기며 차가운 금속성 소리를 즐겼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고 사냥꾼은 이제 사냥감이 되어 공포에 떨게 될 것이었다. 그녀는 김이병을 숲속 안전 가옥으로 이동시킨 뒤 홀로 다시 부대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태양이 중천에 떠올랐지만 제707 특수임무대대 외곽 숲속은 전운이 감도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진은 찢어진 감찰관의 재킷을 벗어던지고 은신처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검은색 컴뱃 셔츠와 전술 조끼를 착용했다. 그녀의 몸에는 전투의 흔적인 흙과 핏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전장에 복귀한 지휘관의 훈장처럼 강렬한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숲속의 고요함을 깨고 낮게 깔리는 헬기의 로터 소리가 들려왔고 곧이어 검은색 위장복을 입은 6명의 그림자가 그녀의 뒤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다. 그들은 서진이 직접 훈련시키고 생사를 함께했던 최정예 팀 알파 요원들이었다. 팀장인 서진을 향해 알파 팀원들은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고 그들의 눈빛에는 지휘관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서진은 짧은 눈짓으로 그들의 인사를 받고 바닥에 펼쳐진 부대 배치도 위로 손가락을 짚어가며 작전을 지시했다. 이번 작전명은 하얀 청소였으며 목표는 박철수 대령의 사병화된 세력을 무력화하고 부대의 지휘권을 합법적으로 탈환하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거역할 수 없는 카리스마가 서려 있었고 팀원들은 각자의 임무를 숙지하며 무기의 안전장치를 해제했다. 서진은 통신용 이어피스를 착용하고 팀원들에게 이동 명령을 내리며 선두에 섰다. 더 이상 숨어 다니는 쥐새끼가 아니라
사냥을 시작하는 늑대 우두머리의 모습으로 그녀는 부대 후문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했다. 후문 위병소에는 경계 근무를 서던 병사들이 졸고 있었지만 숲에서 튀어나온 검은 그림자들에 의해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제압당했다. 서진의 팀은 민간인이나 죄 없는 일반 병사들에게는 비살상 제압수를 사용하며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프로다운 면모를 보였다. 보안 시스템이 차단되면서 부대 내의 CCTV 모니터들이 일제히 검은 화면으로 변했고 경보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는 침묵의 습격이 시작되었다. 서진과 알파팀은 세 개의 조로 나뉘어 통신실과 무기고 그리고 변전실을 동시에 타격했다. 가장 먼저 변전실이 장악되자 부대 전체의 전력이 차단되었고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 있던 병력들은 갑작스러운 정전에 당황하여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혼란은 공포를 낳았고 지휘 체계가 마비된 오합지졸들은 조직적인 특수부대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다. 한편 연대장실에서 고급 양주를 마시며 서진의 시신 수색 보고를 기다리던 박철수는 갑작스러운 정전에 신경질적으로 인터폰을 눌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지직거리는 잡음만이 들려올 뿐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고 그는 창문 커튼을 젖혀 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 곳곳에서 연막탄이 터지고 자신의 사병들이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에게 제압당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의 손에서 미끄러진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박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 속의 권총을 꺼내들고 비상용 무전기로 용병 대장에게 고함을 질렀다. 당장 병력을 집결시켜 침입자들을 쓸어버리라는 그의 목소리는 삑사리가 날 정도로 다급했다. 그러나 용병 대장은 이미 서진과의 교전에서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실감하고 퇴로를 찾고 있는 중이었다. 돈을 위해 고용된 자들에게 목숨을 건 충성심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고 박철수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서진은 본관으로 향하는 길목을 막아선 용병들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덩치 큰 사내들이 흉기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지만 서진은 물러서지 않고 그들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삼단봉이 허공을 가르며 적의 관절을 정확하게 타격했고 화려한 발차기가 상대의 턱을 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하면서도 파괴적이었고 이를 지켜보던 일반 병사들은 압도적인 무력에 질려 감히 총을 겨눌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야말로 전장을 지배하는 하얀 늑대 그 자체였다. 쓰러진 용병들을 뒤로하고 서진은 겁에 질린 일반 병사들을 향해 투구를 벗고 자신의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자신은 국방부 직할 특수감찰관이며 현재 박철수 대령의 반역 혐의를 집행 중이라고 선언했다. 병사들은 전설적인 이서진 소장의 얼굴을 알아보고 동요하기 시작했고 누군가 먼저 총을 내려놓자 도미노처럼 항복의 물결이 이어졌다. 서진은 그들에게 대기 명령을 내리고 곧바로 본관 진입로를 확보했다. 본관 로비는 박철수의 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치고 저항하고 있었으나 알파팀의 섬광탄과 진압용 고무탄 세례를 버텨낼 재간은 없었다. 펑하는 폭발음과 함께 눈부신 빛이 터지자 친위대원들은 눈과 귀를 감싸며 바닥에 뒹굴었다. 서진은 연기를 뚫고 돌진하여 저항하려는 자들을 단숨에 제압하고 계단을 향해 달려 올라갔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2층 끝에 있는 연대장실에 숨어 있는 박철수의 목덜미를 잡는 것이었다. 2층 복도에 다다르자 박철수의 부관이 권총을 들고 뛰쳐나왔지만 서진의 눈빛을 마주하자마자 손이 얼어붙은 듯 멈칫했다. 그는 이미 전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있었고 헛된 저항이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진은 차가운 목소리로 비키라고 명령했고
부관은 떨리는 손으로 권총을 바닥에 떨어뜨리며 벽으로 물러섰다. 충성심보다는 공포가 더 강력한 통제 수단임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그를 지나쳐 굳게 닫힌 연대장실 문 앞에 섰다. 문 안쪽에서는 무언가를 황급히 파쇄하고 물건을 넘어뜨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박철수는 증거를 없애고 탈출할 구멍을 찾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호흡을 가다듬으며 탄창을 교체하고 잠시 문을 응시했다. 지난 며칠간 당했던 수모와 죽음의 위기, 그리고 부하들이 겪었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정의를 바로 세울 시간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심판의 빛으로 타올랐다. 서진은 팀원들에게 진입 대형을 갖추게 한 뒤 손가락으로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셋둘 하나. 그녀의 신호와 함께 육중한 군화발이 마호가니 원목으로 된 문을 강타했다. 쾅하는 굉음과 함께 문이 부서져 열리고 서진은 먼지를 헤치며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그곳에는 한때 왕처럼 군림했던 남자가 이제는 궁지에 몰린 쥐새끼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부서진 문짝이 바닥에 나뒹구는 연대장실 내부는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듯 아수라장이었다. 파쇄기에서 넘쳐 흐른 종이 조각들이 눈처럼 바닥을 덮고 있었고 벽난로에서는 타담한 기밀 서류들이 매캐한 연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박철수 대령은 책상 뒤에 서서 당황한 표정으로 멈춰 섰으며 그의 한 손에는 라이터가 다른 한 손에는 챙기다만 금괴 가방이 들려 있었다. 천하를 호령하던 지휘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빗기는 범죄자의 비굴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이서진은 천천히 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권총을 박철수의 미간에 정확히 조준했다. 그녀의 뒤로는 무장한 알파 팀원들이 부채꼴 모양으로 전개하며 사각지대를 확보하고 있었다. 방 안 가득한 연기 속에서도 서진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목표물을 응시했고 그 서늘한 기운은 박철수의 심장을 옥죄어 왔다. 그녀의 군화가 깨진 유리 조각을 밟으며 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박철수는 상황 파악이 되지 않는 듯 멍하니 서진을 바라보다가 이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아직 이 부대의 지휘관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쉰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감히 하급 장교 주제에 상관의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느냐는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전화기를 잡으려 했지만 이미 통신선이 끊겨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다. 서진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경고 사격을 가하듯 박철수의 바로 옆에 놓인 고가 도자기를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도자기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박철수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그는 그제야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계급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으며 필요하다면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포가 그의 오만함을 잠시 억눌렀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비굴한 웃음을 흘리며 태도를 바꿔 협상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이 방에 있는 금괴와 현금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이라며 눈 딱 감고 절반을 나눠주겠다는 유혹을 던졌다. 박철수는 서진 역시 자신과 같은 욕망을 가진 인간일 것이라 단정하고 더러운 공범 관계를 제안한 것이었다. 그의 눈은 탐욕으로 번들거렸고 입에서는 썩은 내 나는 변명들이 줄줄이 흘러나왔다.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이미 오래전에 팔아먹은 자의 추악한 민낯이었다. 서진은 혐오감을 감추지 않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가며 차가운 목소리로 그의 제안을 일축했다. 당신이 훔친 것은 돈이 아니라 이 나라를 지키는 병사들의 피와 땀이며 국가의 안보라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박철수의 가슴을 찔렀고 그가 쌓아 올린 자기 합리화의 성벽을 무너뜨렸다. 서진은 그에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으며 오직 군법 회의의 엄중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통보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듯 박철수의 공포는 극단적인 광기로 변질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거절당하자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이성을 잃고 날뛰기 시작했다. 그는 책상 서랍 속에 숨겨둔 권총으로 손을 뻗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부었다. 감히 여자 주제에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는 그의 외침에는 뒤틀린 우월감과 패배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이 파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를 파괴하고 싶어 했다. 서진은 그가 서랍을 여는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맹수처럼 달려들어 책상을 발로 걷어찼다. 육중한 책상이 밀리면서 박철수의 손이 끼었고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권총을 떨어뜨렸다. 하지만 그는 고통 속에서도 악을 쓰며 반대편 손으로 잡동사니를 집어던지며 발악했다. 그의 눈은 뒤집혀 흰자위가 보였고 입가에는 거품이 일어 마치 미친 개처럼 보였다. 박철수는 책상 위로 몸을 던져 서진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바닥에 처박힌 그는 치욕스러움에 몸을 떨며 고개를 쳐들고 서진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앞에는 차가운 총구가 격여져 있었지만 이미 이성을 상실한 그는 상황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목에 핏대를 세우며 소리를 질러댔다. 야, 이 미친년아, 내 머리에 총을 겨눠 당장 꺼져. 너 돌았어. 박철수의 입에서 터져 나온 말은 지휘관의 명령이 아니라 시정잡배의 악다구니에 불과했다. 그는 침을 튀기며 서진을 모욕했고 자신이 가진 권력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싶어 했다. 이 장면은 그가 얼마나 권력에 취해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비극적이고도 희극적인 순간이었다. 그의 고함 소리는 부서진 창문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를 도우러 오지 않았다. 서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권총의 안전장치를 해제하는 찰칵 소리로 그의 고함을 잠재웠다. 차가운 금속성 소음이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박철수의 입이 서서히 다물어졌다. 서진은 총구를 그의 이마에 밀착시키며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당신의 계급은 이제 끝났어, 박철수. 지금 당신은 지휘관이 아니라 국가 반역죄 현행범일 뿐이야. 그녀의 눈빛은 그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제야 박철수의 눈에서 광기가 사라지고 죽음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서진의 눈동자 속에서 자신의 초라한 최후를 목격했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바지가 축축하게 젖어 들어갔고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천하를 호령하던 토라이 대령이 젊은 여성 장교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알파 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대기하고 있던 요원들이 달려들어 박철수에게 수갑을 채웠다. 철커덕하는 소리와 함께 그의 양손이 뒤로 결박되었고 그는 짐승처럼 질질 끌려 나갔다. 복도로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를 바라보는 부하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했다. 그의 몰락은 그 자신이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였다. 박철수가 끌려나간 후 텅 빈 연대장실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서진은 천천히 총을 내리고 홀스터에 집어넣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몰려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간 듯한 안도감이 찾아왔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깨진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바람을 맞으며 밖을 내다보았다. 연병장에는 체포된 반란군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고
멀리서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박철수의 계급장을 집어들어 잠시 바라보다가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그것은 명예를 잃은 군인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장식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무전기를 들어 본부의 상황 종료를 알렸다. 작전명 하얀 청소 완료. 주모자 확보. 본부의 응답을 들으며 서진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길고 길었던 밤이 끝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부대를 정상화하고 상처받은 병사들을 위로하는 일이었다. 서진은 방을 나서기 전 벽에 걸려있던 삐뚤어진 태극기 액자를 똑바로 고쳐 걸었다. 그것은 단순히 액자를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무너진 군의 기강과 정의를 다시 세우겠다는 그녀의 다짐이었다. 복도 끝에서 아침 햇살이 길게 비쳐 들어오며 그녀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하얀 늑대의 사냥은 끝났지만 그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며 적막했던 국경의 아침을 깨웠고 수십 대의 작전 차량이 부대 정문을 통과해 들이닥쳤다. 국방부 직할 수사관들이 차에서 뛰어내려 현장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반란에 가담했던 장교들과 용병들은 굴비 엮이듯 줄지어 연행되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지난밤의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체념만이 가득했다. 이서진은 본관 계단 위에 서서 그 광경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흐트러진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정의가 비로소 눈앞에서 실현되고 있는 순간이었다. 박철수 대령은 양손에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인 채 2명의 헌병에게 이끌려 나왔다. 그의 군복은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으며 한때 번쩍이던 계급장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끌려가면서도 힐끔힐끔 주변을 살피며 자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를 따르던 신복들조차 이미 체포되어 호송차에 실리고 있었고 그 누구도 몰락한 독재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왕국은 모래성처럼 무너졌고 남은 것은 초라한 범죄자의 모습뿐이었다. 현장 수습이 진행되는 동안 서진은 임시의료 텐트로 발걸음을 옮겨 부상자들의 상태를 살폈다. 지난밤 협곡에서 그녀와 생사를 함께했던 김희병은 군의관의 치료를 받으며 침상에 누워 있었다. 서진이 다가가자 그는 놀란 눈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그녀는 부드러운 손길로 그를 제지했다. 붕대를 감은 그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번져 있었고 서진은 그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용기 있는 행동이 부대를 구했다는 그녀의 칭찬에 김희병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시간이 흐르고 부대 내의 혼란이 어느 정도 진정되자 방송을 통해 전병력 집합 명령이 내려졌다. 영문도 모른 채 공포에 떨며 막사에 숨죽이고 있던 병사들이 하나둘 연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무장한 헌병들을 보며 불안한 눈빛을 교환했고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웅성거렸다. 박철수의 폭정 아래서 숨죽여 살았던 그들에게 오늘의 사태는 또 다른 공포로 다가왔을 것이 분명했다. 서진은 그들의 불안을 잠재우고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준비된 장소로 이동했다. 잠시 후 연병장 단상 위로 올라선 인물은 허름한 점퍼 차림의 감찰관이 아니었다. 이서진은 정복으로 갈아입고 완벽한 군인의 모습으로 병사들 앞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는 찬란하게 빛나는 소장 계급장인 별 2개가 달려 있었고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연병장에 모인 수백 명의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뜨고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며칠 전 위병소에서 조롱당했던 여자가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장군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서진이 단상 중앙에 서자 알파 팀장이 우렁찬 목소리로 부대 차렷을 외쳤다.
수백 명의 군화발이 동시에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연병장을 울렸고 병사들은 조건반사적으로 부동 자세를 취했다. 서진은 매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으로 병사들 한 명 한 명을 눈에 담으며 천천히 격려를 받아주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병사들은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엄과 기품에 압도되어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다. 이것이 진짜 지휘관의 모습이라는 것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다. 마이크 앞에 선 서진은 낮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박철수와 그 일당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공표하며 그들이 군인의 명예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설명했다. 병사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부조리의 원인이 지휘관의 탐욕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분노와 허탈함을 동시에 느꼈다. 서진은 그들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듯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과 시선을 맞추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눈빛은 상처받은 병사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었다. 이어서 그녀는 군인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에 대해 역설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총을 드는 용병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수호자라고 강조했다. 그녀의 말은 썩어빠진 지휘부 아래서 잊혀가던 군인 정신을 다시금 일깨우는 불씨가 되었다. 서진은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피해자이며 이제부터 다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격려했다. 그녀의 확신에 찬 목소리는 연병장을 가득 메우며 병사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었다. 연설이 절정에 달했을 때 호송차에 실려가던 박철수가 창밖으로 이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단상 위에서 빛나는 별을 달고 병사들의 격려를 받는 서진의 모습을 보며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자신이 무시하고 깔봤던 여자가 자신은 평생 쳐다보지도 못할 위치에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이 그를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고개를 떨구었고 호송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부대를 빠져나갔다. 악의 축이 사라진 자리에 비로소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다. 서진은 연설을 마치고 단상을 내려와 병사들 사이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맨 앞줄에 서 있는 병사의 삐뚤어진 전투모를 바로잡아주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부사관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다. 지휘관과 부하 사이의 벽을 허무는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병사들은 감동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오합지졸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리더를 만난 정예 군인의 눈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때 저 멀리서 김이병이 목발을 짚고 비틀거리며 연병장으로 걸어 나왔다. 서진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향해 다가가 거수경례를 올렸다. 장군이 이등병에게 먼저 경례를 하는 초유의 사태에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였다. 서진은 김이병의 용기가 없었다면 오늘의 정의는 실현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그의 공로를 치하했다. 김이병은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경례를 받아주었고 연병장은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임무를 완수한 서진을 태우기 위해 본부에서 파견된 헬기가 연병장 한가운데에 착륙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왔지만 병사들은 흐트러짐 없이 도열하여 그녀를 배웅할 준비를 마쳤다. 서진은 새로 부임한 임시 연대장에게 지휘권을 인계하며 부대의 재건을 당부했다. 그녀는 부대가 정상화될 때까지 국방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녀는 떠나지만 그녀가 남긴 정신은 이곳에 남아 이 부대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었다. 헬기에 오르기 전 서진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 부대 전경을 눈에 담았다. 낡고 칙칙했던 회색빛 건물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 탓이 아니라 이곳을 짓누르던 어둠이 걷히고 희망이 싹트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군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고되고 외로울지라도
이런 순간이 있기에 포기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순간이었다. 헬기가 굉음을 내며 이륙하자 서진은 창가에 앉아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수백 명의 병사들이 하늘을 향해 거수경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점들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뚜렷하게 전해져 왔다. 그녀는 창문에 손을 대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하얀 늑대는 자신의 영역을 정화하고 또 다른 사냥터, 아니 또 다른 정의가 필요한 곳을 향해 떠나가고 있었다. 푸른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국경지대는 평화롭고 아름다웠다. 산맥은 굽이치며 이어졌고 강물은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서진은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조종사의 비행 보고를 들으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의 눈은 지평선 넘어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고 빛은 기어이 찾아온다는 진리를 그녀는 몸소 증명해 보였다. 박철수의 비자금 장부와 밀수 조직에 대한 정보가 담긴 데이터 칩은 그녀의 품 안 주머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다. 서울로 돌아가면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박철수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권력들과 맞서야 할 수도 있지만 서진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꺾이지 않는 신념과 그녀를 믿어주는 전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헬기는 구름을 뚫고 더 높이 날아올랐고 서진은 눈을 감고 잠시 상념에 잠겼다. 토라이 대령이 마지막에 내뱉었던 비명 같은 욕설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이제 그것은 패배자의 헛소리에 불과했다. 진정한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성 장군의 별은 권력을 과시하기 위한 장식품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견디는 훈장임을 그녀는 잊지 않을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녀의 전설은 계속될 것이다. 부패한 곳이 있다면 어디든 그녀가 나타날 것이고 억울한 자가 있다면 그녀가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하얀 늑대의 서진. 그녀의 이름은 제707 특수임무대대의 전설로 남아 영원히 회자될 것이다. 태양이 완전히 떠올라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시각. 헬기는 빛 속으로 사라져갔다.